핏자국은 언제나 옳다. 서전 라이온 지음. 닉 카터가 가장 흥분되는 모험을 이제 막 마치고 그것을 마무리한 것을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 모험은 가장 교묘한 재치와 전략을 사용하는 게임이었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시합이었다. 온갖 종류의 역경이 수천 번도 넘게 반전과 변곡점을 가져왔고 이 위대한 탐정으로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고 그의 용기에 희생당한 사람은 이제 풀밭에 누워 있었다. 그의 발밑바로 아래였다. 나는 그 싸움과 경쟁의 후일담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때맞춰 갈 수 있었다. 그 광경은 펜실베니아의 몰록 카운티의 굉장히 작지만 거친 물살이 흐르는 냇물 근처 깊은 구덩이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은 5월의 이른 아침 5시였다. 닉이 자랑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반짝이는 전리품을 들어올려 나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내가 감탄하는 사이 그가 민물 숭어를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냇물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 방향을 따라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관심을 둘 만한 것은 없었다. 또한 숲속의 자연이 깨어나는 소리를 제외하곤 다른 소리도 없었다. 저 친구가 아주 서둘러 움직이고 있군. 닉이 말했다. 무슨 사람 이야기지? 내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어. 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키가 큰 남자이고 이 숲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꽤 먼 거리를 달려왔고 만약 그가 같은 속도를 유지해서 달린다면 조만간 이 냇물 건너편에 도착하리라는 것이지. 30초 후 나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닉의 귀가 그 희미한 소리들 속에서 발걸음 소리를 구분해냈다는 것을 믿기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 발걸음 소리로 발걸음 사이의 길이와 그 주인이 지쳐 헐떡거린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나와 닉에게 그 발걸음의 주인이 나무꾼이라는 것은 명확했다. 덤불 사이를 걷는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웠고 그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가 냇물의 맞은편에 닿았다. 그는 키가 큰 젊은 남자였고 그 지역 토박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농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상당히 잘생겼고 독특하게 보일 정도로 지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갈색 피부와 거친 옷차림 등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위기 속에는 뭔가 학자다운 것이 느껴졌다. 그가 우리를 건너편에서 바라보았고 그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 표정에서 확실히 엿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용무가 무엇인지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단지 닉을 멍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카토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굉장히 놀랐다. 물론 전날 밤 묵었던 숙소의 주인인 마빈 씨와 주변 지역 사람 몇몇에게 내 친구가 카토씨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으로 당신 외모를 짐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마빈 씨의 나룻배를 마치 나무로 만든 카누처럼 짊어지고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뉴욕에서 온 카토씨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묘사하고 있는 묘기는 그 전날 오후 행해진 것이었다. 우리가 웨이벌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동안 행해진 일이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묘기를 봤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신이 관찰한 사실은 부족함이 조금 있군요. 닉이 쾌활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결론은 정확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군요. 그 젊은 남자가 대꾸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아주 좋아요. 닉이 말했다. 그게 뭔가요? 당신이 맞부딪혔던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멋진 살인 사건 하나에 당신이 관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생각이에요. 젊은 남자가 열정에 가득 차 외쳤다. 어젯밤에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야 발견되었죠. 저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아차렸죠. 부보안관인 윌슨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기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 만지지 마. 닉 카터 씨를 위해서 모두 제자리에 두라고. 그리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온 것이죠. 그렇게 제자리에 놔뒀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닉이 물었다.
피가 온통 뒤덮인 그 사람의 외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말과 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돈을 숨겨놨던 곳 위에 있는 판자는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숨겨놨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닉이 재빨리 물었다. 젊은 남자가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니 말을 멈췄다. 아주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소년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커다랗게 웃어서 부끄러움을 숨겼다. 제가 약간 당황했었나 보군요. 그가 말했다. 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거든요. 아무래도 숨결이 아직도 제 가슴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냇물을 건너서 제 쪽으로 오세요. 저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가면 쓰러진 나무가 다리처럼 걸려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로 올 때면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즉각 쓰러진 나무 쪽을 향해서 걸었다. 나 역시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냇물을 건너서 그 젊은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이미 충분히 그를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아니 그 자신이 상상하듯 아마추어 탐정이었다. 물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수많은 소설을 통해서 탐정과 수사 관련한 것들을 공부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그가 우리에게 아주 불완전한 방식으로 설명한 범죄 사건이 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선보일 최초의 기회였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탐정과 수사의 거장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자신의 성과와 재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다. 그가 상당히 현명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내게 들었다. 그보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닉 카터가 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최대한 늦췄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범죄를 조사했다는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우리가 냇물을 건너서 그 젊은 남자 곁으로 갔을 때 그는 침착함과 영리함을 모두 회복한 상태였다. 저는 월터 페어맨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웨이블리 폴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 모두가 저를 알고 있죠. 이제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길을 따라서 마빈 씨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약 45분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 냇물에서 낚시를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제가 샘 베넷의 집 근처에서 걷고 있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빈 씨의 집에서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그녀는 아마도 베넷의 마구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농장 근처에 지어진 마구간이었죠. 그 농장 뒤에 집이 있고 마구간은 농장과 집으로부터 서로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장 안뜰에서 걷게 되면 정면에는 마구간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집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 근처로 다가서는 사이 베넷의 말과 마차가 안뜰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른 마구간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문은 닫혀 있었죠. 그건 마치 베넷이 방금 전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디를 다녀왔는지 의아하고 느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 안뜰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가는 사이 베넷 부인이 마구간에 커다란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녀는 뭔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아주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쳐 물었습니다. 베넷 부인,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멍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도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저를 데리고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 바닥에 뚫린 구멍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개 정도의 바닥판이 위로 들어올려져 있었고 방금 전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뚫린 구멍이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무 조각들의 양과 들어올려진 판자의 모양 등을 보면 아주 서둘러서 진행된 작업이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판 하나 아래로 일종의 상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닥판은 아주 짤막한 것이었고 간격이 50cm가 되지 않는 두꺼운 기둥 사이를 메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튼튼해 보였고 양쪽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저 상자가 샘이 돈을 보관하던 거예요.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 상자 안에 돈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베넷 씨 자신이 그 상자를 연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그 상자는 얇은 철판으로 된 보관통 같은 것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보관통도 사라졌다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넷 씨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갔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재촉하면서 부탁하기를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샘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도둑을 더욱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보안관인 존 윌슨이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저처럼 낚시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윌슨이 그 집 안뜰에 서 있는 말과 마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구간에 들어가 있던 사이 말이 몸부림을 치다가 거의 마차가 뒤집힐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자연스럽게 마구간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넷 부인이 그때 막 도둑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업무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생각을 고쳐먹고 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부보안관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저는 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샘베넷의 외투, 그것도 피가 가득 묻은 외투가 마구간 바닥에 던져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 위로 허리를 숙이고 자세하게 조사했고 그 얼룩들이 모두 핏자국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외투 근처 바닥에도 붉은 자국들이 남은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저는 윌슨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는 절도 이외에도 더욱 심각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외투를 보더니 저에게 그 외투에 대해서 베넷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래 계신다면 감기에 걸릴 거예요, 부인.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마구간 밖으로 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숄이라도 몸에 두르세요. 그때 그녀는 상당히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옆에서 저는 그녀가 떨고 있다고 말하면서 윌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윌슨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가서 숄을 걸치라고 하자 그녀가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그는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제가 본 것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넷은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왔고 말을 마차에 묶어 외출 준비를 하고 돈 상자를 열려고 여기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헛간에서 잠자고 있던 떠돌이 노숙자가 그 광경을 보고 돈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인 겁니다. 헛간을 뒤지면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추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핏자국은 적어도 몇 시간은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베넷 씨가 마구간을 향해서 움직이는 동안 말을 마차에 묶었다고요? 아니에요, 부보안관님. 이 범죄는 어젯밤에 저질러진 겁니다. 어젯밤 베넷 씨가 어딘가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직후였을 겁니다. 저는 그 집에 도착한 이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베넷 부인이 바로 아반뜰의 말과 마차가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하루 이틀 정도 외출한 상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부가 없는데 말이 안뜰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녀가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상태라는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닉이 말했다. 지금 당신은 베넷 부인이 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군요. 아니에요, 탐정님. 페어맨이 약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을 내면서 말했다. 저는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한두 가지 것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우선 첫째, 도둑은 정확한 바닥판을 찾기 위해서 몇 개의 바닥판을 들여내야 했어요. 하지만 베넷 부인은 정확한 바닥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그녀로서는 그 바닥판을 들어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려면 남자의 힘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카터 씨, 당신의 재능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문제일 겁니다. 베넷 부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비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어떤 사람이든 의심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외출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그 일이 저질러진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십니까? 몇 가지 사실을 더 알아내야 할 것 같군요. 우선은요. 닉이 말했다. 당신과 윌슨을 마구간에 두고 그녀가 떠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몇몇이 근처를 지나갔고 윌슨이 그들을 마구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근처로 낚시를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윌슨이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구간 안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그 말을 하면서 의미를 담은 시선으로 닉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무슨 의도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닉은 그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저는 윌슨에게 당신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페어맨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마구간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가기 전까지는 시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로서는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만. 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시체는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닉에게 윙크했다. 나는 시골 선생님한테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가 훨씬 영리하고 기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당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닉이 말했다. 당신 생각은 그 살인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저질러졌고 그 피에 젖은 외투가 그 마구간에 놓인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페어맨이 외쳤다. 살인자가 시체를 숨기는 번거로운 짓을 하면서 동시에 피에 젖은 외투는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방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기는 한 것 같군요. 탐정의 대가가 말했다. 베넷 부인과는 더 대화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도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빈 씨의 집을 떠나기 전에 당신을 만날 생각으로 저는 서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페어맨이 우리를 찾아와서 해준 사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까지였다. 우리는 서둘러 베넷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그 집 근처로 다가가자 5~6명의 사람들이 도로 옆에서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윌슨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마구간 문 앞 안뜰에 서 있었다. 그래, 윌슨 부보안관님, 시체를 찾았나요? 우리가 그 마구간으로 다가가면서 페어맨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분이 카터 씨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위대한 탐정을 향해 쏠렸다. 그분이 맞아요. 페어맨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마치 전리품을 앞에 들고 흔드는 듯한 태도였다. 당신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탐정님. 윌슨이 닉 쪽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 신사분께서 저에게 해준 말에 근거해서 판단해보면 저로서도 아주 이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그런데 베넷 부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윌슨이 소리쳤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부보안관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요. 페어맨이 말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도망치도록 놔둔 겁니까? 나는 그녀가 사라질 것이라곤 생각조차 못했어요. 윌슨이 저항하듯 말했다. 아주 당연한 행동이죠. 페어맨이 코웃음을 쳤다.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윌슨이 따뜻한 태도로 말하면서 끼어들었다. 저는 탐정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로서도 약간의 상식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 여자가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고
훌륭한 시민이고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저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당신 말을 믿기에는 저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녀는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달아난 것일까요? 나는 그녀가 달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윌슨이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완벽하게 헷갈리는 듯한 몸짓을 취했다. 저쪽 집 안과 난을 모두 수색해봤습니까? 닉이 물었다.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윌슨이 대답했다. 그리고 뭔가 투덜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흔적이나 샘베넷의 시체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닉이 말했다. 내가 여기를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집과 뜰 모두를요. 그러는 동안 혹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된다면 베넷 부인이 갈 만한 곳이 있을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을 좀 보내주시고요. 아, 저도 이제 막 그 일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윌슨이 대답했다. 여기 5명의 사람들이 집 근처와 인근 지역을 모두 돌아다닐 겁니다. 혹시 이 근처에 그녀의 친척이나 친구가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녀의 동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5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 큰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곳이죠. 그렇다면 베넷 씨와 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살고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딸 제니가 결혼한 이후 두 부부가 홀로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군요. 닉과 페어맨, 내가 마구간을 향해서 걸어갔다. 윌슨과 다른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마구간을 지키고 있던 햄린이라는 남자가 우리에게 그 사이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건드린 것은 없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햄린은 윌슨의 비공식적인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닉이 빠른 속도로 그곳을 훑어보았고 헛간 안쪽도 살펴보았다. 사실 그 헛간은 마구간으로부터 문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주의를 기울여 핏자국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불규칙적으로 흩뿌려진 작은 핏자국들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외투가 놓인 곳까지 이어진 일직선을 따라서 핏방울들이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놓인 외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것이었는데 바닥 위에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고 속이 바깥으로 뒤집혀 있었다. 핏자국은 안쪽 천에 온통 묻혀져 있었고 서로 가까이 몰려 있었다. 그 핏자국들은 상당히 양의 피가 묻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 외투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있던 닉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의 얼굴 위에 특이한 미소가 감돌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여기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뭔가가 있군요. 그가 페어맨에게 말했다. 그의 검지와 엄지 손가락 사이에 몇십 가닥의 회색의 짧은 머리카락이 잡혀 있었다. 지금 그 머리카락이 내 추론에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페어맨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베넷의 머리가 그 외투 위에 놓여졌던 것이죠. 그의 머리카락은 회색이었고 대략 그 정도 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머리를 3개 얻어 맞아서 살해되었고 그 다음 피를 흘리는 그의 머리를 누군가 그의 외투로 감싼 것입니다. 아마도 뭔가 다른 것에 피가 묻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체는 저 바깥의 마차에 의해서 운반된 것입니다. 범죄가 저질러진 곳으로부터 살인자가 시체를 숨기려고 한 곳까지 마차에 시체를 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아마도 추측이지만 말에 고삐가 풀렸거나 살인자가 말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혼자서 여기까지 집을 찾아온 것이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관점을 충족시키는 증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닉이 말했다. 아마도 당신의 날카로운 눈이 바깥쪽 도로와 안뜰에 이어진 마차의 바퀴 자국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그 바퀴 자국을 알아차렸습니다. 페어맨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바퀴 자국에 따르면 마차는 울타리가 뚫린 정문의 기둥을 스쳐 지나갔고 마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말이 몇 미터 정도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뜰로 들어올 당시 마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닉이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생각인가요? 그가 바닥에 놓인 깨진 병을 가리켰다. 그 병은 커다랗고 무거운 병이었다. 병바닥과 깨진 병 조각 근처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그 핏자국에서 외투까지는 핏방울들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다. 병의 목 부분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마구간 한쪽 구석이었다. 닉이 병의 바닥 부분을 들어올려서 날카롭게 깨진 유리 표면 위에 희미한 핏자국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페어맨이 잠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아마도 그가 쓰러진 것은 그 병으로 가격당해서인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가 수긍하면서 말했다. 아마도 내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체는 마차를 이용해서 운반된 것이겠군요. 혹시 외투의 안쪽 천 일부가 뜯겨진 것을 알아차렸나요?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뜯겨진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닉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 외투 위로 허리를 숙이고서 다른 천 조각을 잡아 뜯었다. 처음에 뜯겨진 천 조각은 너비가 3cm,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닉이 자신이 직접 뜯어낸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마도 살인자가 뜯어낸 천 조각을 가지고 손을 닦았을 겁니다. 페어맨이 설명을 시도했다. 닉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주의 깊게 마구간 바닥을 훑어보며 조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마구간 뒤쪽으로 열린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문은 작고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에도 핏자국이 있군요. 그가 말했다. 닉이 그 문을 여는 사이 우리가 그 옆으로 다가갔다. 그 작은 문에 문턱에 핏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정도였고 사실 거의 알아보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가장 커다란 것은 동그란 모양이었고 나머지는 손톱보다 작은 얼룩들이었다. 이 방향으로 더욱 전진하면 뭘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해보죠. 닉이 마구간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앞장서 나아가면서 말했다. 여기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페어맨이 외쳤다. 이 발자국은 베네시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거든요. 그는 엄청나게 큰 발을 가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여러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닉이 덧붙여 말했다. 수색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군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자 들판으로 통하는 길이 보였다. 땅의 흙이 매우 부드러웠고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쉬웠다. 그리고 발자국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 것이 아주 명백하게 눈에 띄었다. 그 발자국은 길을 따라 가지런히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발자국을 만든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뛰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발자국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닉이 극도로 느린 속도로 천천히 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행동이었다. 그렇게 그가 50m 정도를 움직인 다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들판 안으로 들어갔다. 그 들판의 일부는 수북하게 자란 풀로 덮여 있었지만 다른 쪽은 황량한 흙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던 중 우리가 나무 숲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곳에서 닉이 다시 정교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나무 숲 뒤쪽에서 흐르는 냇물의 두 부근까지 나아갔고 나 역시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닉은 뭔가 원하던 것을 찾은 것 같았다. 그것은 얇은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상자였다. 그 상자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자물쇠는 뜯겨져 사라진 상태였다. 그 상자는 비어 있었다. 지금까지 당신을 그 도둑을 추적한 것이었군요. 페어맨이 돌연 깨달았다는 듯 질투심과 경외감이 가득 찬 어조로 외쳤다. 그 상자는 베네시의 현금 보관통이 맞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죠.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뒤로 돌더니 마구간 쪽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마구간의 작은 뒷문 앞에 가더니 잠시 동안 멈춰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어맨과 나 역시 멈췄다. 시골 학교 선생님이 몸을 돌리더니 자신의 등을 마구간 벽에 대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커다란 비명을 지르면서 위로 뛰어올랐다. 그가 들판 쪽 뭔가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다. 내가 그쪽을 보자 한 여자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그녀의 형체에 머무는 순간 그녀가 정원의 가장자리에 있는 덤불 아래로 몸을 숨겼다. 저 건 벤의 부인이에요. 페어맨이 외쳤다. 그녀가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를 봤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하면 안 됩니다. 닉이 침착하게 말하더니 우리 두 사람을 잡아 끌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창문 가까이에 서서 바깥을 유심히 살폈다. 그 여자가 집 가까이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최대한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가 헛간의 맞은편을 지나쳐 움직였다. 우리는 재빠르게 마구간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고 안뜰을 가로질러 그 집의 부엌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맞은편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온 곳은 L자 모양의 공간이었는데 부엌이 그 공간의 너비만큼 뻗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베넷 부인? 닉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이 어디에 있으셨나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만약 혹시 당신들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야기해드리죠. 나는 헛간 뒤쪽 농장에 가서 소들이 괜찮은지 돌보고 있었어요. 이번에 도둑이 든 것에 대해서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죠? 우리는 그 돈을 이제 영영 보지 못할 거예요. 그 돈은 모두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일이죠.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불량한 불황자들이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불량하고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취해서 법이든 나라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봐요. 당신의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나도 몰라요. 우리 남편은 어딘가로 오래 떠난 상태예요. 이제 하루 아니면 이틀 후에 돌아올 거예요. 아침에 말에 고삐를 메고 한 것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떠돌이 불황자였겠죠.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 말도 훔치려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겁을 먹고 달아난 것이겠죠. 안뜰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말을 챙겼고요. 베넷 부인. 페어맨이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 남편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지금 당신 말은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건가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페어맨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에 따라서 그녀의 몸을 떨렸다. 처음에 나는 그녀에게 큰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그녀를 관찰한 결과 나는 그녀가 우는 척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의 비정함과 뻔뻔함이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그 범죄의 공범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확실한 사실로 다가왔다.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한 그녀의 엉성한 설명,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라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것이라는 멍청한 그녀의 가정만 본다면 나는 그녀를 동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악독함이 오히려 그녀의 멍청한 행동을 분노의 대상으로 바꿨다.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그녀의 손을 얼굴에서 떼어낼 수 없는 듯 보였다. 닉은 그 여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기차역으로 갈 생각이야.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주변 동네의 보안관들과 경찰서에 전보를 보낼 거야. 범죄자의 인상착의와 그를 체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낼 거야. 인상착의라고? 내가 놀라서 외쳤다. 도대체 인상착의를 어떻게 묘사하겠다는 건가? 상당히 정확한 인상착의를 제공할 수 있어. 닉이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혹시 그가 남긴 발자국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닉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을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 같군. 페어맨의 얼굴 위로 아주 기이한 표정이 떠올랐다.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12개는 넘게 혼재된 표정이었다. 그가 닉을 따라서 문가로 갔다. 결국 당신이 마티 헤이우드에 대해서 알게 되었군요. 그가 아주 낮은 어조로 초조하다는 듯 말했다. 그 사람은 들어본 적 없어요. 닉이 말했다. 그가 누군가요? 여기 이 부인의 남동생이죠. 그리고 이 범죄에 있어서 주범이기도 하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당신은 그를 추적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닉이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줘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몰랐다는 말인가요? 그래, 전혀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가 베넷 씨에 대해서 유일하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근방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죠. 베넷의 증언에 따라서 헤이우드의 재산의 9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그리고 이전 재판에서 베넷 씨는 자신의 처남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넷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요. 그 재판은 헤이우드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항소가 이뤄졌고 새로운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 재판이 내일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윌슨은 자신의 주머니에 베넷 씨에 대한 소환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낚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이른 아침에 소환장을 가지고 왔군요. 닉이 말했다. 그래요. 윌슨은 사실 베넷 씨가 소환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증언을 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베넷 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헤이우드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게다가 그 설명을 제외하고 이 부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추론이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동생이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망한 이론이군요. 닉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헤이우드 씨의 집으로 가서 그 이론을 증명하는 시도를 해보시죠. 그 사이 나는 기차역으로 가서 전보를 보내겠습니다. 전보요? 카터 씨는 헤이우드가 이미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페어맨은 아주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내가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아무래도 뭔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학교 선생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우연히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행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야 그 이야기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군요. 당신이 밝혀낸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드리죠. 당신이 그 현금 보관통을 발견한 냇물을 따라가게 되면 헤이우드의 집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당신 생각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주 흥미롭군요. 닉이 말했다. 아마도 베넷 부인이 자신의 동생을 보기 위해서 달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기도 하죠. 닉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페어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기차역 방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도로에 닿을 무렵 페어맨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그는 헤이우드의 집을 향해 걷는 것 같았다. 이제 베넷 부인을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집의 안뜰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라면 창문을 통해서 그녀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는 했다. 닉이 전보를 여러 곳으로 보냈고 우리는 기차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회신을 기다렸다. 12시까지 회신은 없었다. 우리는 마빈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기차 철로를 가로질러서 큰 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닉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고개를 굽혔다. 그리고 땅바닥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뭔가 흥미로운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닉이 뭔가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가 철로를 따라서 뭔가의 흔적을 쫓더니 철로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들길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가 화물 열차들이 몇 대 세워진 장소까지 가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가 화물 열차 하나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옆에서 돕던 나는 그 열차의 문 바로 아래 나무 바닥에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것을 눈치챘다. 환한 햇빛이 열차 안으로 비쳤고 그러자 덥수룩하고 지저분한 떠돌이 불황자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그는 화물이 담긴 자루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멍한 시선으로 우리를 마주봤다. 그는 한 손을 개의 머리 위에 얹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개는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개는 아마도 수천 종이 넘는 종류들이 한 번에 뒤섞인 잡종이었다. 그 개는 떠돌아다니는 동안 그 주인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한 듯 보였다. 내가 그 개를 찬찬히 뜯어보자 굶주림의 삐쩍 마른 몸체와 심한 상처로 인해 피가 묻은 발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발의 상처를 감은 더러운 붕대가 눈에 띄었다. 그 개가 미약하나마 우리에게 저항하려고 시도했다. 충직한 짐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다. 닉이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개의 주인의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당신은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탐정이 말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자 그 불황자가 한바탕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팔 아래로 비참한 개를 집어 올리더니 조심스럽게 열차 밖으로 걸어나갔다. 땅바닥에 닿자 개는 세 개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제법 유연하게 움직였다. 기차역의 맞은편에는 엉성한 호텔 한 채가 서 있었다. 닉이 거기 방 하나를 잡아서 불황자와 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그들을 감시하라고 부탁하고 나에게는 따라오라고 말했다. 이제 범인은 확보했어. 그가 말했다. 이제는 희생자의 시체를 찾을 시간이지. 그리고 돈도 찾아야겠지. 내가 말했다. 자네가 그 불황자를 철저하게 수색했지만 그에게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것 역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닉이 대꾸했다. 우리가 길을 따라서 걷는 사이 나는 닉에게 그가 체포한 불황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서 받아낼 수 있었던 답은 요점과 상당히 무관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전부는 자신이 용의자를 체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보안관인 윌슨이 자신으로 하여금 보좌관 역할을 하도록 승인했다는 이유였다. 마침내 우리는 잘 꾸며진 멋진 집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차역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집 앞에서 우리는 페어맨을 만났다. 헤이우드 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닉이 물었다. 바로 거기는 헤이우드의 집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어맨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헤이우드가 나타났다. 샘 베넷이 살해되었다고 떠들어대는 멍청하면서 바보 같은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사건에 어떻게든 관련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욱 질이 안 좋기도 하죠. 나는 베넷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당신들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한 건가요? 닉이 추궁하듯 물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 말 좀 들어보시죠, 헤이우드 씨. 닉이 말했다. 지금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흙을 보면 당신 자신도 베넷 씨의 마차가 남긴 바퀴 자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만들어진 자국이겠죠. 그는 당신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으로는 그는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집을 수색할 생각입니다. 헤이우드가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영장이든 법적 권한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요? 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헤이우드가 자신의 집을 향해서 몸을 돌렸다. 매형. 그가 소리쳤다. 여기로 나와봐요. 여기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군요.
잠시 후 샌베넷의 키가 큰 형체가 그 집 현관문 앞으로 나왔다. 아니, 이런 이게 무슨. 페어맨이 탄식을 토했다. 안녕하십니까, 베넷 씨. 닉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살해당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돈도 도둑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넷이 투덜거리면서 대답했다. 어젯밤에 숨겨놨던 장소에서 돈을 모두 꺼내왔어요. 우리 집 헛간 주위를 불황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겁이 났죠. 아마도 당신이 어젯밤 말을 마차에 묵는 사이 그 불황자가 헛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닉이 말했다. 그 불황자는 헛간과 마구간 사이에 문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당신을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 불황자가 신고 있던 진흙이 가득 묻은 발자국이 바닥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는 그 구멍까지 눈을 올리기 위해서 까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있던 먼지 쌓인 기둥에 손을 얹어서 체중의 일부를 지탱했을 겁니다. 당신이 마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불황자가 당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당신이 돈을 모두 챙겨서 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가자 그는 바닥판을 뜯어낸 다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현금 상자를 훔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개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낡은 병 하나를 건드려 깨뜨렸고 유리 조각 때문에 개의 발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당신 외투를 밟고 절뚝거리며 돌아다녔고 불황자는 개를 당신 외투 위에 눕힌 다음 발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핏자국으로 인해서 당신이 살해당한 것이라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페어맨은 개의 털 일부가 당신의 머리카락과 유사하다는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정황을 분석한 다음 나는 근처 경찰서들의 전보를 보내서 절뚝거리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불황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그 불황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발로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고 돌아다닌 개의 흔적을 추적한 끝에 당신의 현금 보관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발 하나를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다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하고 세 개의 발로만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추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부인은 오늘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가 보인 이상한 태도는 단 한 가지 추론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동생의 집을 찾아왔고 여기에서 당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추론만이 그녀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당신을 설득해서 자신의 동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소환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며칠간 숨어 있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 말이 맞나요? 그래요. 완벽하게 맞아요. 베넷이 외쳤다. 그런데 당신 말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닉이 덧붙여서 질문했다. 그 말은 그냥 달아난 것이었나요? 그래요. 빌어먹을 놈의 말이었죠. 오늘 새벽에 그 말을 여기 근처에 묶어뒀었죠. 해가 뜨기 전에 말을 집에 데려다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놈이 달아났죠. 나도 말을 쫓아갔지만 흔적을 잃었고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가자 우리 집이 보였어요. 집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기에 집 안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여기로 돌아왔어요. 닉이 페어맨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새롭고도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드는군요. 그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저희하고 같이 낚시를 하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절대로 안 갑니다. 페어맨이 외쳤다. 집에 가서 스스로의 멍청함에 대한 한탄이나 하렵니다. 핏자국은 언제나 옳다. 서전 라이온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